야, 이하사. 억울해. 억울하면 가서 아빠한테 이르던가. 삼성 장군의 딸이라는 약점을 잡고 그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대대장의 오만한 가스라이팅. 하지만 모멸감에 입술을 깨문 이혜진 하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돌변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잠시 후 평화롭던 부대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위병소 차단기가 박살날 듯 열리며 육군본부 감찰실의 검은 세단 행렬이 연병장으로 들이닥칩니다. 사색이 되어 뛰쳐나온 대대장 눈앞에 날아든 건 친구였던 감찰과장의 서늘한 보직 해임 통보서였는데요. 과연 대대장은 누구의 영린을 건드린 걸까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따뜻한 곳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가막산 자락에 위치한 제25보 병사단 예하 제3대대. 회색빛 하늘 아래 위병소 앞으로 더블백을 맨 작은 체구의 여군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신임 부사관 이혜진 하사였다. 그녀는 위병소 철문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긴장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전장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시험대이기도 했다. 충성. 신임 하사 이혜진 전입 신고하러 왔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는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미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육군본부 헌병실장 이태성 중장의 외동딸이 이 험한 전방부대, 그것도 보병 대대로 자원해서 왔다는 소문 말이다. 아, 예.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위병 조장이 허둥지둥 행정반에 보고를 올렸다. 곧이어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예진은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고 언덕길을 올랐다. 대대장실.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박민석 중령은 창밖으로 걸어 올라오는 예진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예진의 인사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다. 부 이태성 계급 중장 보직 육군본부 헌병실장. 대대장님 오셨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차라도 좀 좋은 걸로 내올까요? 행정보급관 최상호 상사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박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믹스커피 타와. 물 많이 넣어서 아주 밍밍하게. 예? 그래도 3스타 따님인데. 행보관. 넌 그래서 만년 상사인 거야. 잘 들어. 이태성 장군은 대쪽 같은 양반이야. 자기 딸이 군대에서 귀족 대우받는 걸 제일 싫어해. 우리가 여기서 설설기면 오히려 그 양반한테 찍히는 거야. 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리고 이 하사 본인이 자원해서 왔어. 나는 아빠 백없이도 잘해요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객기가 가득하다는 거지. 나는 그 자존심을 이용할 거야. 장군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훈장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게 만들어줄 거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예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하사 이혜진 금일부로 제3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박민석은 예진의 경례를 삐딱하게 받아주었다. 그는 일부러 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예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앉아. 감사합니다. 박민석은 최 상사가 가져온 밍밍한 종이컵 커피를 예진 쪽으로 툭 밀었다. 이태성 장군님 따님이라고. 대단한 집안이야. 헌병실장님은 평안하시고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저는 제3대대의 하사로서 복무하러 왔습니다. 특별 대우는 바라지 않습니다. 예진의 눈빛은 결연했다. 박민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예상대로였다. 훌륭해. 정신 상태가 아주 마음에 들어. 요즘 젊은 간부들 조금만 힘들면 부모한테 전화해서 징징대는데 자네는 달라 보이는군. 박민석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예진과 눈을 맞췄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도 자네를 장군의 딸로 대우할 생각 추호도 없어. 오히려 더 엄하게 다룰 거야. 왜인 줄 아나? 자네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군 생활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역시 아빠 빼기 좋네. 장군 딸이라 꿀빠네 그러지 않겠나? 그건 자네 명예만 깎아먹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아버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내 말 틀려? 예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맞습니다. 더 혹독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좋아. 약속했다. 우리 부대는 실전과 똑같아. 예외는 없어. 자네가 힘들다고 징징대는 순간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그냥 철없는 아가씨가 되는 거야. 명심해. 명심하겠습니다. 박민석은 예진의 어깨를 툭툭 쳤다. 나가봐. 행보관 이 하사 데려가서 바로 작업 투입해. 오늘 연병장 배수로 까는 작업 있지? 열외 없이 똑같이 시켜. 장갑은 주지 말고. 예. 대대장님 그래도 맨손은 좀. 최 상사가 짐짓 놀란 척 연기했다. 군인이 장갑 타령은 맨손으로 흙 만져봐야 땅의 소중함을 알지. 안 그래 이 하사? 장군 딸이라고 장갑 껴야 하나? 예지는 주먹을 쥐었다. 아닙니다.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군인이지. 나가봐. 예진이 나가자 박민석과 최 상사는 서로를 보며 킬킬거렸다. 공정함이라는 가면을 쓴 합법적인 괴롭힘, 가스라이팅의 서막이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났다. 예진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변했다. 박민석 대대장의 지시는 교묘하고 집요했다. 이 하사, 이번 주말 당직 또 서라. 대대장님, 저번 주와 지지난주도 제가 섰습니다. 규정상. 규정? 야, 다른 김중사는 이번 주에 애 돌잔치라잖아. 박 하사는 노모가 편찮으시고. 자네는 미혼이고 몸도 튼튼하잖아. 솔선수범해야 병사들이 아, 저분은 진짜 군인이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겠어? 장군 딸이라고 주말에 쉬면 병사들이 뒤에서 얼마나 씹어대겠냐? 억울해? 아닙니다. 제가 서겠습니다. 그래.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야. 아주 훌륭해. 박민석은 항상 아버지의 명예와 병사들의 인정을 인질로 잡았다. 예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자신이 특혜를 바라는 비겁자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진을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부대 내에 만연한 병사들 간의 악습과 폭력이었다. 제3대대는 박민석의 방임 아래 양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 정점에는 본부중대 실세, 병장 김태진이 있었다. 그는 대대장의 총애를 받으며 병사들 위에 군림했다. 어느 날 저녁 예진은 보급 창고 뒤편을 지나다가 둔탁한 타격음을 들었다. 퍽, 퍽, 잘못, 했습니다. 예진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다. 그곳에는 김태진 병장이 일병 김동현을 바닥에 눕혀놓고 군화발로 짓밟고 있었다. 김동현의 얼굴은 흙범벅이 되어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야, 김동현. 표정 풀어라. 선임이 애정으로 안마해주는데 표정이 그게 뭐야? 김태진이 낄낄거리며 김동현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너 때문에 우리 분대 전체가 대대장님한테 깨졌잖아. 청소 상태 불량하다고. 내가 패급이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예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것은 훈육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야, 김태진.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진이 소리치며 뛰어들었다. 김태진은 껌을 짝짝 씹으며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아, 이 하사님. 애가 빠져가지고 정신교육 중이었습니다. 왜요? 정신교육? 사람을 밟는 게 교육이야? 당장 김동현 일으켜 세워. 너 이거 내가 보고할 거야.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걸어왔다. 박민석 대대장이었다. 대대장님, 보셨습니까? 김태진 병장이 후임병을 폭행했습니다. 이건 징계감입니다. 예진은 다급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박민석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 하사, 너 지금 권력 남용하는 거냐?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민석은 싸늘한 눈으로 예진을 쏘아보았다.
내가 보기에 좀 거칠다고 해서 병사들 간의 규율에 함부로 개입해? 이게 바로 오냐오냐 하는 거야. 내가 장군 딸이라고 해서 병사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 병사들은 그들만의 룰이 있어. 그걸 깨는 건 지휘권 침해야. 하지만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김동현 일병 얼굴을 보십시오. 증거 있어? 김동현, 너 맞았어? 박민석이 김동현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말 잘못하면 죽는다는 살기를 담고 있었다. 김동현은 벌벌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넘어진 겁니다. 김태진 병장님은 흙 털어주려고. 들었지? 본인이 아니라잖아. 이 하사, 너 왜 없는 죄를 만들어? 정말 실망이다. 아버지가 헌병대장이면 뭐하나? 딸이 이렇게 무고한 병사를 범죄자로 모는데. 이거 헌병실장님 귀에 들어가면 참 볼만하겠어. 박민석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김태진이 예진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며 김동현을 끌고 사라졌다. 예진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의 배경이 정의를 실현하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김동현 일병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멍은 늘어갔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다. 그는 예진과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피했다. 예진이 도와주려 할수록 김태진의 괴롭힘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상호 행정보급관과 중대장들은 모두 대대장의 눈치를 보며 예진을 따돌렸다. 야, 장군 딸 피해. 괜히 말 섞었다가 대대장님한테 찍힌다. 재수 없어.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들리게 하는 수군거림. 예진은 행정반 구석 자리에서 투명 인간처럼 지냈다. 하지만 그녀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외로움이 아니라 죽어가는 김동현의 눈빛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당직 근무를 서던 예진은 순찰 중에 보일러실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닥쳐 이 새끼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예진은 손전등을 켜고 보일러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김태진과 상병 2명이 김동현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있었다. 바닥에는 물이 가득 담긴 빨간 고무대야가 놓여 있었고 김태진은 김동현의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있었다. 푸아. 컥. 컥. 김동현이 물을 토하며 발버둥 쳤다. 이건 살인이야. 너희들 다 미쳤어. 예진이 달려들어 김태진을 밀쳐내고 밧줄을 풀었다. 바닥에 떨어진 김동현은 사색이 되어 숨을 헐떡였다. 이 하사님? 왜 또 남의 훈련 방해하십니까? 김태진이 뻔뻔하게 대들었다. 입 닥쳐. 헌병 때 부를 거야. 너희들 다 끝났어. 예진이 무전기를 들려는 순간 보일러실 입구에 박민석 대대장이 나타났다. 당직사령 완장을 찬 그는 귀찮다는 듯 하품을 했다. 아이씨,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또 너냐? 이 하사? 대대장님, 보셨지 않습니까? 물고문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당장 헌병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민석은 천천히 걸어와 물이 담긴 대야를 군화발로 툭 찼다. 물이 쏟아졌다. 물고문? 훈련하다가 더워서 세수 좀 시켜준 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야, 김태진, 다음부턴 조심해. 이 하사가 예민하시잖아.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이 낄낄거렸다. 박민석은 예진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하사. 너 진짜 눈치가 없구나. 내가 몇 번을 말해. 여기서 내가 설치면 설칠수록 내 아버지만 곤란해진다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곤란해져도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예진의 외침에 박민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예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그래. 그럼 해봐. 내가 신고하는 순간 나는 언론에 뿌릴 거야. 헌병실장 딸이 부대에 적응 못해서 병사들을 무고하고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요즘 군 인권 문제 예민한 거 알지? 내 아버지가 쌓아올린 30년 군 생활, 내가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야. 별 냈다는 건 꿈도 못 꾸게 될걸?
박민석은 예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타격했다. 선택해. 조용히 입 다물고 군 생활하다가 전역할지 아니면 아버지 옷 벗기고 너도 불명예 제대할지. 박민석은 김태진 패거리를 데리고 나갔다. 빗소리가 보일러실을 때렸다. 쓰러진 김동현이 예진의 전투복 바지를 잡고 울먹였다. 하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김동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예진은 그 손을 잡고 오열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효심이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악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별을 못 달아도 좋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좋다. 하지만 내 눈앞에 전우를 죽게 내버려두는 군인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예진은 행정반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저장된 이름 아버지.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진이냐?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아니, 헌병실장님. 예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제3대대 하사 이예진입니다. 군 내부의 심각한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조직적 은폐를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상세히 보고해라.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 군 생활을 걸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3대대의 공기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먹구름은 물러갔지만 부대 내에는 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대대장실. 박민석 중령은 모닝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어젯밤 이예진 하사가 보일러실에서 울분을 토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김철수. 아니 행보관. 이 하사 오늘 상태 어때? 눈 좀 퉁퉁 부어있나? 최상호 행정보급관이 비굴하게 웃으며 결제 서류를 내밀었다. 아주 죽상입니다. 행정반 구석에 박혀서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대대장님 카리스마에 완전히 눌린 거죠. 역시 장군 따님이라도 대대장님 손바닥 아닙니다. 그렇지. 멘탈이 약해. 어제 내가 아버지 앞길 막지 마라고 한마디 했더니 바로 꼬리 내리잖아. 효녀야 효녀. 이제야 좀 군대 돌아가는 맛이 나네. 박민석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낄낄거렸다. 그는 이예진이 절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자존심이 세고 아버지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착한 딸이었으니까. 게다가 이태성 헌병실장이 자기 딸 문제로 부대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곧 제19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믿었다. 행보관 김태진 병장 불러서 포상 휴가증이나 하나 줘라. 애들 군기 잡느라 고생했는데 위로라도 해줘야지. 명목은 모 부대 환경 미화 유공 정도로 해두고. 예, 알겠습니다. 김 병장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그때였다. 행정반 문이 벌컥 열리며 당직사령 정대위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그는 노크도 잊은 채 숨을 헐떡였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민석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아침부터 왜 호들갑이야? 사단장님이라도 오셨어? 아닙니다. 본청 현관에 육군본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육군본부? 박민석의 손에서 커피잔이 멈췄다. 찰랑거리던 검은 액체가 책상 위로 몇 방울 튀었다. 육본에서 왜? 무슨 공문 내려온 거 있어? 그게 감찰실입니다. 감찰실 차량 3대가 위병소를 통과해서 지금 막 본청 앞에 섰습니다. 순간 박민석의 뇌리에 어젯밤 이예진의 도끼 어린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진짜 찔렀어? 그 계집애가? 하지만 그는 애써 불안감을 눌렀다. 감찰이 나온다고 해도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었다. 그는 서둘러 머리를 굴렸다. 증거는 인멸했다. 김태진과 병사들은 입을 맞췄고 피해자 김동현은 공포에 질려 입도 뻥긋 못할 상태다.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정대위 진정해. 감찰 좀 나온 거 가지고 쫄기는.
야, 행보관, 너 장부 정리 다 해놨지? 예. 아, 예. 가라 영수증이랑 이중 장부 다 숨겨놨습니다. 그럼 됐어. 당당하게 나가.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육사 인맥 관리 하나는 철저히 했다고. 박민석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거울 속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1층 로비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로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 서너 명과 정복을 갖춰 입은 대령 한 명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대령의 어깨에 박힌 무궁화 3개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민석은 그 대령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익숙한 체구, 익숙한 자세. 대령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박민석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다. 최진혁, 육군본부 감찰과장. 그리고 박민석의 육사 동기이자 생도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절친한 친구. 진혁이? 박민석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다행이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왔다. 이건 말이 통한다는 뜻이다. 이태성 실장이 딸의 투정을 듣고 그래도 아는 사람을 보내서 조용히 무마하려는 모양이라고 착각했다. 야, 최진혁. 내가 여긴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깜짝 놀랐잖아. 박민석은 과장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갔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회식이라도 준비하는 건데. 잘 지냈냐? 동기 얼굴 보기 힘들다, 야. 하지만 최진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민석이 내민 손을 잡지도 웃어주지도 않았다. 선글라스 너머의 시선은 박민석이 아닌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냉랭했다. 박민석 중령. 최진혁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민석아가 아니었다. 사무적이고 건조한 완벽한 타인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야, 너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우리 사이에 무슨 중령이니 대령이니. 공무 수행 중이다.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는다. 최진혁은 박민석의 말을 자르며 옆에 서 있던 수사관에게 짧게 눈짓했다. 수사관이 품에서 붉은색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를 꺼내 박민석의 가슴팍에 내밀었다. 육군본부 특별감찰 지시 제2025-115. 제3대대 내 가혹행위 은폐,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통보한다. 박민석은 얼떨결에 서류를 받아들었다. 종이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감찰이라니? 야, 진혁아. 나야, 나. 박민석이라고. 안다. 내가 박민석인 거. 최진혁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드러난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최진혁은 뒤에 대기하던 수사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목소리는 대대청사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지금 즉시 압수수색 시작한다. 대대장실, 행정반 그리고 지목된 가해 병사들의 생활관까지. 서류 한 장, 메모지 조각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팀은 서버실 장악하고 CCTV 원본부터 따. 예, 알겠습니다. 야, 잠깐만. 최진혁, 너 미쳤어? 박민석이 최진혁의 앞을 막아섰다. 이거 보복감찰이지? 이혜진 하사가 찔렀지? 아빠 백 믿고 지휘관 담그려고 작정한 거잖아. 너도 알잖아. 이태성 장군님이 딸내미 부탁받고 이러는 거면 이거 직권남용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박민석은 악을 썼다. 로비에 있던 병사들이 겁에 질려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장군 딸의 횡포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최진혁은 그런 박민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마치 썩어버린 고목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올라가자. 대대장실에서 얘기해. 병사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대대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수사관들이 서류함을 뒤집는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지만 방 안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최진혁 대령은 소파에 앉지 않았다. 그는 박민석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골프 잡지와 수북한 담배꽁초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진혁아. 박민석이 비굴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 했다. 일단 좀 앉아. 이거 마시면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진짜 오해라니까. 애들 군기 좀 잡으려고 한 건데 이 하사가 곱게 자라서 과민 반응한 거야. 내가 장군님 따님이라고 뒤에서 얼마나 챙겨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손 치워. 최진혁이 박민석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음료수 캔이 바닥에 뒹굴었다. 너는 내가 왜 조사를 받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혜진이 찌른 거잖아. 아빠 찬스 써서. 아니. 최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혜진 하사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 대대장 혼내달라고 하지 않았다. 정식 지휘 계통을 밟아 범죄 신고를 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한라인으로 직접 녹취록과 증거 사진을 보냈어. 뭐? 이태성 헌병실장님은 감찰실장님께 보고받고 나서야 아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지.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최진혁이 한 걸음 다가갔다. 박민석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내 딸이 있는 부대다. 그렇기에 더 철저하게 한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라. 만약 내 딸이 무고했거나 군인으로서 잘못한 게 있다면 내 딸부터 처벌해라. 하지만 지휘관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내 계급장을 걸고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박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삼성 장군의 압력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정당한 심판이 조여오고 있었다. 내가 여기 온 건 내가 내 친구라서 봐주러 온 게 아니야. 민석아. 최진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내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괴물이 되는 걸 막지 못한 내 책임을 다하러 온 거다. 우리가 소위 때 임관하면서 뭐라고 맹세했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자고 했잖아. 근데 넌 지금 뭐냐? 병사가 물고문 당하는 걸 보고도 장난이라고 덮는 놈. 딸뻘되는 부하를 아버지 핑계대며 협박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놈. 병사들 밥값 횡령해서 골프채 휘두르는 놈. 그게 괴물이 아니면 뭐냐? 최진혁은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보직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서였다. 박민석 중령. 현 시간부로 제3대 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직무정지 상태로 본청 대기하며 감찰 조사를 받아라. 야. 최진혁. 너무하잖아. 헌병대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까지 위병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내 휴대폰, 차 키 다 반납해. 박민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최진혁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진혁아. 친구잖아. 나 옷 벗으면 진짜 죽어. 애들 학비는 어떡하고. 제발 보고서 좀 잘 써주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박민석은 울며불며 매달렸다. 조금 전까지 장군의 딸을 가지고 놀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생존 본능만 남은 비루한 짐승의 모습이었다. 최진혁은 그런 친구를 내려다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동기? 친구? 그 박민석은 옛날에 죽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군복 입은 범죄자일 뿐이야. 최진혁은 박민석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박민석은 텅 빈 대대장실에 홀로 남겨졌다. 벽에 걸린 지휘관 액자 속 자신의 웃는 얼굴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감찰실의 조사는 헌병대의 수사와는 달랐다. 무력보다는 치밀한 증거와 논리로 상대를 압박했다. 행정반. 최상호 행정보급관은 수사관들 앞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미 그의 이중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최상호 상사. 여기 보시면 3월 5일 식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200만 원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대대장 박민석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됐고요. 이거 뭡니까? 최상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박민석을 믿었다. 대대장이 어떻게든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빌린 돈 갚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녹취록은 뭡니까? 박민석 중령이 직접 제출한 건데. 수사관이 거짓말을 던졌다. 네? 대대장님이요? 박 중령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몰랐는데 행보관이 알아서 돈을 가져왔다고. 자기는 그냥 받기만 했다고. 그 말에 최상호의 이성이 끊어졌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다. 그 개자식이.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수사관님, 제가 다 불겠습니다. 그거 다 대대장님이 시킨 겁니다. 저한테 야, 이번 달 골프비 부족하다. 좀 만들어봐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최상호는 살기 위해 박민석의 모든 비리를 술술 불기 시작했다. 심지어 박민석이 예진을 괴롭히라고 지시했던 내용, 김태진 병장을 사주해 김동현 일병을 폭행하게 만든 정황까지 낱낱이 털어놓았다. 김태진 병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생활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꾀병을 부리고 있었다. 아, 저 머리 아파서 기억이 안 나요. 저도 피해자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장난친 건데. 하지만 수사관은 노트북을 열어 복구된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김동현을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을 하는 장면. 이예진 하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 이게 장난입니까?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수사관의 차가운 일갈에 김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김동현 일병 진술서, 다른 분대원들 진술서 다 확보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왕고 놀이하면서 애들 성추행하고 돈 뺏은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넌 영창이 아니라 육군교도소 직행이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 불러주세요. 부대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김태진은 어린애처럼 울부짖었다. 복도. 이예진 하사는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최진혁 대령이었다. 이 하사. 충성. 예진이 돌아보며 격려했다. 최진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격려를 받아주었다.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선배 장교로서 그리고 박민석의 동기로서 부끄럽구나. 아닙니다. 대령님께서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아버님. 겉으로는 엄하게 말씀하셨지만 전화 끊으실 때 목소리가 떨리시더라. 딸이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 많이 하셨어. 직접 오고 싶어 하시는 걸 참으신 거다. 오면 내가 더 곤란해질까봐. 예진의 코끝이 찡해졌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는 걱정 마라. 내가 내 군 생활을 걸고 낱낱이 밝혀낼 거다. 박민석뿐만 아니라 가담한 놈들 전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믿겠습니다. 그때 1층 로비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박민석이 수사관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예진을 발견하고 악을 썼다. 이예진, 두고 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이건 모함이야. 정치 보복이라고. 아빠한테 일러바친 주제에.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추악한 악다구니가 복도를 울렸다. 하지만 예진은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대대장님. 예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아빠한테 잃은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부조리와 싸운 겁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군복은 무거운 거라고. 저는 그 무게를 감당했을 뿐입니다. 박민석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할 말을 잃은 그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비가 그친 하늘에서 햇살이 한 줄기 내려와 예진의 어깨를 비추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육군본부 감찰실 별관 조사본부. 이곳은 헌병대의 유치장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물리적인 압박보다는 차가운 팩트와 증거로 사람의 인생을 해부하는 수술실에 가까웠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 벽 윙윙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
그리고 타닥타닥거리는 수사관의 타자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제1조사실. 박민석 중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피조사자석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기름졌던 피부는 푸석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낯선 감찰관이 아닌 그의 동기이자 육군본부 감찰과장인 최진혁 대령이 앉아 있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잔인한 예고였다. 박민석 중령. 최진혁이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너는 내가 꽤 똑똑한 지휘관이라고 생각했겠지. 사고 터지면 행보관 시켜서 덮고 돈 필요하면 가라 영수증 만들어서 빼돌리고. 그게 관행이라고 믿었을 테고. 박민석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진혁아. 아니 과장님. 오해라니까요. 그게 다 행보관 그놈이 알아서 한 거지 저는 결제 도장만 찍었습니다. 지휘관이 실무를 어떻게 다 합니까? 도장? 그래. 내 도장이 찍힌 문서가 여기 100건이 넘어. 최상우 상사가 바보냐? 지 혼자 독박 쓸 짓을 하게. 내가 지시한 녹취록 최 상사가 다 제출했다. 최진혁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박민석 야 행보관. 이번에 골프채 바꿔야 하는데 부식비 좀 남지 않냐? 애들 닭 좀 덜 먹이고 싼 걸로 돌려. 어차피 걔들은 맛구분도 못해. 최상우 대대장님 저번에도 그래서 취사병들이 불만 가졌는데. 이번엔 좀 위험. 박민석 시끄러워. 시키면 해. 걸리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박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최상우가 꾸민 거라고. 병사들 먹이는 밥값 건드려서 골프채를 사? 내가 사람이냐? 그러고도 내가 장군 되기를 바랐어? 최진혁의 호통에 박민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반성이 아닌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진혁아. 나 한 번만 봐줘라. 나 옷 벗으면 할 게 없어. 애들도 크고 대출금도 산더미야. 너랑 나랑 GOP에서 뽀글이 끓여 먹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진혁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밀어냈다. 그 손 치워. 더러우니까. 정을 생각해서 내가 직접 조사하는 거다. 딴 놈한테 걸렸으면 넌 벌써 구속영장 청구됐어. 여기서 사실대로 다 불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그나마 내가 살 길이다. 한편 제2조사실. 행정보급관 최상우 상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대대장을 믿었지만 감찰관이 들려준 박민석의 진술 내용을 듣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최상우 상사. 박민석 중령 진술에 따르면 모든 횡령과 가혹행위 은폐는 당신이 주도했고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뭐라고요? 그 새끼가 그래요?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최상우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수사관님, 제가 다 불겠습니다. 박민석 그 인간 작년에 부대 공사비 리베이트 받은 것도 있어요. 위병소 공사할 때 업자한테 500만 원 현금으로 받은 거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휴가증 팔아서 뒷돈 챙긴 것도 대대장이 시킨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제 휴대폰 비밀 폴더에 다 있습니다. 그 인간이랑 통화한 거 자동 녹음 다 돼 있다고요. 저 혼자 죽을 순 없어요. 그 인간 완전 쓰레기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추악한 폭로전. 그들이 전우회라고 포장했던 것은 이익을 공유할 때만 유효한 범죄 카르텔에 불과했다. 이익이 사라지고 처벌의 공포가 닥치자 그들은 굶주린 늑대떼처럼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제3조사실의 김태진 병장은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다. 저 집에 갈래요. 엄마 불러주세요. 저 저녁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 여기가 내 안방이야? 수사관이 서류철로 책상을 내리쳤다. 너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김동현 일병 생각은 안 나냐?
내가 물고문하고 구타할 때 걔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장난이었다니까요. 다들 그렇게 군 생활했어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대대장님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대대장도 알았겠지. 그래서 대대장도 지금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어. 너는 시킨다고 사람을 고문하냐? 내가 한 짓은 훈육이 아니라 고문이고 범죄야. 넌 영창이 아니라 육군교도소 직행이다. 김태진의 뻔뻔한 태도에 수사관은 혀를 찼다. 이들에게 반성이란 단어는 사전에 없는 듯 했다. 오직 처벌에 대한 공포와 억울함만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창밖에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김동현 일병의 병실에는 여전히 겨울의 냉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멍은 사라졌지만 영혼에 새겨진 멍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 속으로 숨곤 했다. 동현아.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다. 사복 차림의 이혜진 중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중절모를 쓴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이태성 헌병실장이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다. 김동현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잔뜩 긴장하여 이불을 끌어당겼다. 본능적으로 그가 높은 사람임을 직감했다. 괜찮아. 우리 아버지야. 인사드려. 예진의 말에 김동현은 주춤주춤 고개를 숙였다. 아, 안녕하십니까? 일병 김동현입니다. 이태성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김동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대한민국 육군 헌병의 총수 별 3개의 장군이 갓 20살 넘은 병사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이다. 많이 힘들었지. 이태성의 투박한 손이 김동현의 앙상한 손등을 덮었다. 따뜻했다. 김동현은 그 온기에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 빠져서 부대에 폐만 끼치고 선임들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김동현은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다. 가해자들이 그에게 심어놓은 너는 폐급이다. 내가 문제다라는 세뇌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태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엄격함은 김동현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다. 내가 약한 게 아니야. 우리 어른들이 못난 거다. 나라 지키러 온 귀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지휘관들의 잘못이고 그걸 미리 발견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다. 이태성은 중절모를 벗고 김동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군을 대표해서 사과하마.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김동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내 잘못이다라는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흑, 흑. 김동현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태성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예진도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병실을 나온 이태성은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예진이 불렀다. 그래. 고맙습니다. 동현이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저렇게 우는 거 처음 봐요.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태성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자애로운 아버지는 사라지고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 감찰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에 군검찰로 이첩되어 기소 예정입니다.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달아서 처벌받게 해. 가명인이 선천히 하는 헛소리 못 나오게 증거 확실히 챙겨.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동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리고 이태성은 딸을 바라보았다. 너도 고생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저 아이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살린 거다. 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인정,
그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훈장이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의 초입. 경기도 모처에 위치한 제3야 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이날은 제3대대 가혹행위 및 비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다.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컸기에 방청석은 취재진과 군 인권센터 관계자들 그리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 기립. 법정 경위의 외침에 재판부 판사 3명이 입장했다. 엄숙한 침묵이 법정을 짓눌렀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민석, 최상호, 김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몇 달 전 부대를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머리를 짧게 깎은 초라하고 비굴한 범죄자들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검찰관이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피고인 박민석은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하들의 고혈을 짜내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조직적인 가혹행위를 교사 및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이에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7년. 박민석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하자 교도관들이 그를 부축했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석에는 최진혁 대령이 앉았다. 그는 박민석을 쳐다보지 않고 재판장만 응시했다. 증인. 피고인 박민석과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지휘관으로서 어땠습니까? 최진혁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과거의 박민석은 훌륭한 군인을 꿈꾸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제가 알던 박민석이 아닙니다. 계급장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부하를 소모품으로 여긴 괴물일 뿐입니다. 최진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친구로서 그리고 동료 군인으로서 재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군대에 이런 지휘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박민석은 최진혁의 증언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짐승 같은 흐느낌 소리가 피고인석에서 새어나왔다. 오랜 심리 끝에 재판장이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주문. 피고인 박민석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제적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퇴역연금 수급권은 박탈된다. 그 순간 박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연금 박탈. 그는 판결 내용 중 징역보다 연금이라는 단어에 반응했다. 재판장님, 안 됩니다. 제가 30년을 군에 바쳤습니다. 연금은 제 노후입니다. 차라리 징역을 더 살겠습니다. 돈만은 주셔야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절규했다. 이태성 장군이 시킨 겁니까? 이거 정치 보복입니다. 내 돈 내놔. 내 연금 내놓으라고. 그의 외침은 처절하다 못해 추악했다. 명예도 계급도 친구도 잃은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것은 결국 돈이었다. 그의 바닥을 본 방청객들은 혀를 찼다. 헌병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대장이야. 박민석의 목소리는 법정 문이 닫히면서 끊어졌다. 다음. 피고인 최상호.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태진. 징역 4년에 처한다. 땅. 법봉 소리가 3번 울렸다.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최상호는 가족들을 보며 오열했고 김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악의 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방청석 맨 뒤에 앉아있던 이혜진 중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흘려야 했던 수많은 땀과 눈물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은 다시 그녀의 부대 제3대대였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닐 것이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가막산 자락에도 봄이 찾아왔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제3대대 연병장 주변에는 철쭉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부대의 풍경은 1년 전 그 지옥 같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이었다. 음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던 구형 막사는 리모델링을 거쳐 산뜻하게 변했고 김동현 일병이 고통받았던 그 악명 높은 보일러실 옆 창고는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병사들이 일과 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비룡 북카페가 들어섰다. 하지만 건물보다 더 크게 변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점심시간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335 모여 족구를 하고 있었다. 김상병님, 공 갑니다. 나이스. 야, 이일병. 수비 좋았어. 실수했다고 욕설이 날아오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일은 없었다. 계급에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쓰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민석 대대장이 심어놓았던 공포와 불신, 그리고 약육강식의 논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빈자리를 전우회라는 이름의 신뢰가 채우고 있었다. 행정반. 이혜진 중사는 자리에 앉아 업무 일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하사 계급장이 아닌 초록색 견장과 함께 중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사건 해결 이후 그녀의 공로가 인정되어 특진한 결과였다. 중사님, 이번 주 교육훈련 계획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로 전입 온 신임 소위가 깍듯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예진은 꼼꼼하게 서류를 훑어보았다. 소위님, 여기 야간 순찰 코스 말입니다. 사각지대가 좀 있는데 이쪽으로 동선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병사들 안전 문제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역시 중사님이십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예진은 이제 부대 내에서 독사나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 대신 부대원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큰 누나이자 멘토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신임 하사들이나 병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먼저 듣고 해결해 주었다. 오후 2시 위병소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충성. 행정반입니다. 위병소장이다. 이혜진 중사님 면회객 오셨다. 면회객입니까? 누구십니까? 예비역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김동현이다. 예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김동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름.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모자를 고쳐 쓴 뒤 위병소로 향했다.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빨라졌다. 위병소 앞 벤치. 말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청년이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예진이 다가가자 청년이 벌떡 일어나며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예비역 병장. 아니, 영원한 일병 김동현. 이혜진 중사님께 신고합니다. 김동현이었다. 예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1년 전 병원 침대에서 웅크리고 울던 그 나약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청년은 없었다. 햇볕에 적당히 그을린 건강한 피부,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환한 미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세 나오는데? 어서 와라. 예진은 활짝 웃으며 김동현의 어깨를 툭 쳤다. 잘 지냈어? 얼굴이 아주 훤하다. 다 중사님 덕분입니다. 학교 복학해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내에 새로 생긴 카페에 앉았다. 박민석 대대장이 장군 딸이라며 비꼬면서 주던 믹스커피가 아니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여 있었다. 공부는 할 만하고. 네. 저 법학과로 전과했습니다. 법학? 갑자기? 김동현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군인들 없게 돕고 싶어서요. 군 인권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겪은 지옥을 다른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김동현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신념이었다. 예진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멋지네. 나중에 나 사고 치면 내가 변호해줘야겠다.
에이, 중사님이 사고 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악당들 때려잡느라 바쁘실 텐데. 제가 변호사 되면 우리 부대 무료 법률 상담부터 하겠습니다. 박민석 같은 인간이 또 나오면 제가 법적으로 아주 박살을 내놓겠습니다. 그래. 든든하다. 꼭 훌륭한 변호사 되라. 중사님도요. 꼭 최고의 부사관이 되셔서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중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저희 같은 예비역들도 발 뻗고 잡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철쭉이 만개한 연병장 너머로 퍼져나갔다. 김동현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본청 앞에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성판도 경광등도 없는 일반 차량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중절모를 쓴 중년의 신사가 내렸다. 이태성 헌병실장이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닌 딸을 보러 온 아버지 자격이었다. 아버지? 근처 부대 순시 나왔다가 잠깐 들렀다. 잘 지냈느냐? 이태성은 딸의 얼굴을 살폈다. 1년 전 도끼 서려 있던 눈빛은 사라지고 여유와 깊이가 생긴 딸의 모습에 그는 안도했다. 네. 잘 지냅니다. 방금 동현이도 다녀갔어요. 그래? 그 친구는 좀 어떻더냐? 아주 건강합니다.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네요. 기특하구나. 상처가 흉터로 남지 않고 훈장이 되었어. 이태성은 뒷짐을 지고 연병장을 천천히 걸었다. 예진도 아버지의 발걸음에 맞춰 나란히 걸었다. 붉은 노을이 부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예진아, 내 아버지. 기억하느냐? 내가 처음 임관했을 때 내가 했던 말. 네. 군복은 수의와 같으니 언제든 죽을 각오로 입으라고 하셨죠.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나 더 있다. 군복은 무겁다. 계급장이 하나 늘어날수록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 되지. 박민석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력이라는 지팡이에 기대려다 넘어진 거다. 이태성은 딸의 어깨에 달린 중사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어루만졌다. 하지만 너는 그 무게를 견뎠다. 아비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불의와 싸워 이겼고 부하를 지켜냈다. 나는 헌병실장으로서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배 군인으로서 내가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예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아버지의 인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근데 내 엄마가 자꾸 묻더구나. 부대엔 괜찮은 놈 없냐고. 이번 주말에 선이라도 좀. 아, 아버지. 진짜 왜 그러세요? 저 일이랑 결혼했습니다. 허허, 녀석 참. 일이랑 결혼하면 손주는 누가 낳아주나. 엄숙했던 장군과 강인한 중사는 어느새 평범한 부녀가 되어 티격태격하며 웃었다. 그때였다. 부대 방송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국기 하강식 시간이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연병장에서 족구를 하던 병사들도 길을 걷던 간부들도 그리고 예진과 이태성도 모두 멈춰섰다. 그들은 사령부 계양대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태극기를 향해 몸을 돌렸다. 착! 일제히 올라가는 거수경례. 예진은 손끝을 눈썹 끝에 맞추고 태극기를 응시했다. 1년 전 이곳의 경례는 공포에 질린 생존의 몸짓이었다. 대대장의 눈치를 보고 선임병의 폭력이 두려워 억지로 하던 굴종의 행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예진의 눈에 비친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내 옆에 전우를 믿고 나를 지켜주는 지휘관을 신뢰하며 내가 지키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우러나오는 진짜 충성심이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예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태극기가 완전히 내려오고 애국가의 마지막 소절이 가막산 자락에 잦아들었다. 바로. 병사들은 다시 밝게 웃으며 생활관으로 뛰어갔고 예진은 아버지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가막산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결국 봄은 왔다. 그리고 그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따뜻했다.
이혜진 중사는 다시 한번 군화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그녀가 걸어가야 할 군인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